지금 2026년 중동의 하늘은 미사일의 궤적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까지 이 모든 폭발의 중심을 향해 시선을 던지면 단 하나의 국가에 가닿게 됩니다. 바로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대리전을 치르며 중동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전쟁의 설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원래 이런 나라였을 것이라는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시간을 반세기 전으로 되돌려 보시죠. 1970년대의 이란은 지금 우리가 아는 억압적인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대생들이 걷고 있었고, 나이트클럽에서는 서양의 팝송이 흘러넘쳤습니다. 도대체 서방의 자유를 만끽하던 진보적인 국가가 어쩌다 가장 고립되고 위험한 신정일치,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비극의 씨앗이 심어진 단 하루, 역사상 가장 기묘한 비행의 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979년 2월 1일 아침,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에어프랑스 여객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무려 120명의 전 세계 특파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란 군부가 여객기를 격추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언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탑승객은 단 한 명. 15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77살의 늙은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였습니다. 비행기가 테헤란으로 날아가는 동안 미국 ABC 방송에 피터 제닝스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지금, 당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위대한 지도자의 가슴 벅찬 소회를 기대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늙은 성직자는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는 기자는 물론 방송을 보던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히치, 페르시아어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뤄낸 조국으로 돌아가는 지도자가 자신의 심정에 대해 아무런 감회도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깊은 종교적 깨달음이라 포장했고, 감정을 초월한 성자의 모습이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해낸 진실은 훨씬 더 서늘하고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호메이니에게 이란과 국민들은 애틋한 조국도 사랑하는 동포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오직 거대한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혁명의 지도자는 조국을 향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만큼 냉혹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테헤란에 착륙했을 때 지상의 풍경은 하늘 위의 정적과 완벽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600만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파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체 인구가 쏟아져 나온 것과 맞먹는 엄청난 환영 인파였습니다. 치마를 입은 진보적인 여성들, 마르크스를 읽던 좌파 대학생들, 세속적인 지식인들이 보수적인 성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눈물을 흘리며 호메이니를 연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옥제 가장 끔찍한 올가미를 스스로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독재자 샤가 쫓겨났다는 사실 하나에 환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영리하고 진보적이었던 국민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이질적인 집단들이 도축자가 될 남자 앞에서 순진하게 열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맹신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 사람들의 영혼을 부식시켜버린 26년 전의 거대한 상처, 그 제사 터진 분노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1979년 테헤란 공항에 모인 수백만 명의 군중이 그토록 맹목적인 환호를 보낸 이유는 호메인이라는 인물 자체를 향한
절대적인 지지라기보다는 팔라비 왕조, 즉 샤의 통치에 대한 처절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기저에는 이란인들의 피 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진 1953년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란의 땅 밑에 잠들어 있던 검고 끈적한 저주, 바로 석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란의 석유는 사실상 영국의 소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란 노동자들이 헐값에 피땀을 흘려 뽑아낸 수십조 원의 부는 고스란히 영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이란이 손에 쥐는 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불공정한 착취의 구조를 부수고 일어난 인물이 바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였습니다. 그는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라며 석유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에 이란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는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은 불과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값싼 석유를 잃을 위기에 처한 영국의 정보기관 MI6와 중동의 패권을 노리던 미국의 CIA가 비밀 공작을 벌여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모사데크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철저히 서방의 이익을 대변할 꼭두각시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왕을 다시 앉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인들의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굴욕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 하면 서방 세계가 언제든 군화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미국의 등에 업혀 권력을 되찾은 샤는 이른바 백색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급진적인 서구화와 근대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테헤란 시내는 화려한 마천루와 고급 스포츠카로 넘쳐났고, 왕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밖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극소수의 특권층에게 독점되었고, 농민들은 터전을 잃고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샤는 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민중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사바크라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의 훈련을 받은 이 비밀경찰은 무자비했습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자는 한밤중에 끌려가 잔혹한 고문을 당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일상적인 공포가 이란 사회를 짓눌렀습니다. 당시 미국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동 내 강력한 친미 방파제를 구축했다며 자신들의 성공적인 지정학적 전략에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한 국가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꺾어버림으로써 미국은 훗날 자신들을 향해 가장 극단적인 증오를 뿜어낼 괴물의 인큐베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사바크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 공산주의자도 자유주의 지식인도 세속적인 정치인들도 모두 처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샤는 자신이 모든 정치적 적수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자비한 철권 통치조차 함부로 짓밟지 못한 유일한 성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였습니다. 모든 반대파가 사라진 텅 빈 정치적 진공 상태 속에서 핍박받는 대중의 불만이 모여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종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샤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수천 킬로미터 밖 타국에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거대한 폭발로 이끌어낼 하나의 무기가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바크의 무자비한 총칼을 피해 루올라 호메이니가 머물고 있던 곳은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였습니다. 샤는 이 고집스러운 성직자를 국경 밖으로 내쫓으면 그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힐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만이자 착각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나자프의 흙먼지 날리는 골목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자신만의 거대한 사상을 세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상의 핵심이 바로 벨라야테 파키, 즉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신의 법에서 나와야 하며, 따라서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최고 성직자가 국가를 직접 다스려야 한다는 당시 시아파 전통에서도 극히 이단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신정국가의 청사진을 호메이니는 섣불리 세상에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철저한 독재의 도면을 짙은 종교적 장막 뒤에 숨겨두고 당장 이란 민중의 마음을 관통할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당시 이란 국내에서는 호메이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바크의 고문실로 끌려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철저히 검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통제망을 뚫고 이라크 나자프에서 녹음된 호메이니의 쉰 목소리가 이란 전역의 모스크와 시장 바닥으로 은밀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경이로운 밀수 작전이었습니다. 나자프를 방문한 이란 성지 순례객들의 짐가방 깊숙한 곳, 옷가지 사이와 생필품 상자 안에 이 작은 플라스틱 테이프들이 숨겨져 국경을 넘었습니다. 크기가 작아 숨기기 쉬웠고 복제하기는 더없이 간편했습니다. 이란 땅에 도착한 테이프 하나는 밤새 수백 개로 복사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부패한 샤의 정권을 꾸짖고 외세의 착취를 고발하는 도 성직자의 사자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대중의 분노를 정확히 타격하는 정교한 알고리즘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소셜미디어 혁명이었습니다. 사바크의 요원들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잡아들여도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플라스틱 테이프의 파도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물리적인 군대 하나 없이 호메이니는 오직 얇은 자기 테이프에 담긴 말의 힘만으로 이란 전역에 반정부 투쟁의 불씨를 퍼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선동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맹목적인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카세트 테이프 혁명에도 명백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의 목소리에 열광하며 거리로 뛰쳐나올 준비가 된 이들은 주로 헐벗은 빈민층과 보수적인 상인들,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신도들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축조된 팔라비 왕조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가의 척추라 할 수 있는 군대를 무력화시켜야 했고,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할 세속적 지식인들과 진보 세력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샤의 가장 든든한 뒷배인 미국 정부의 개입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만으로는 서방 세계의 세련된 언론과 외교가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를 넓혀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이라크에서 쫓겨난 후 중동을 떠나 프랑스 파리, 외곽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작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 노플르 샤토. 1978년 가을, 이곳의 한 사과나무 아래에 낡은 겉옷을 걸친 77살의 노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프랑스의 르몽드부터 미국의 거대 방송사들까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샤의 압박으로 이라크에서 쫓겨난 호메이니가 서방 세계의 한복판으로 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중동의 구석으로 몰아냈다고 안도했지만 사실 그것은 호메이니에게 전 세계로 송출되는 무료 생방송 무대를 통째로 헌납한 것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호메이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우아한 정치적 위장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방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 앞에서 그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를 세우겠노라고. 여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독재가 무너지면 자신은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종교 도시로 돌아가 성직자의 본분인 기도와 학문에만 전념할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 세계로 전송된 그의 모습은 폭력이 아닌 평화를 노래하는 이슬람의 간디 그 자체였습니다. 이 완벽한 연기에 가장 먼저 속아 넘어간 것은 이란 내부의 지식인들과 진보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순진한 늙은 성직자의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잠시 빌려 쓰자 일단 저 노인의 힘을 이용해 샤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면 무지한 성직자들을 뒷방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진정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체스판을 쥐고 흔드는 노련한 플레이어라고 착각하며 앞다투어 호메인이라는 우상을 향해 붉은 카펫을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의 기만 전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산, 바로 팔라비 왕조의 든든한 후원자인 미국 정부를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파리에 머물던 호메이니는 미국 카터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은밀한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놀라울 만큼 직설적이었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더라도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다. 석유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란 군부가 혁명을 유혈 진압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나서서 막아달라. 놀랍게도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 달콤한 속삭임에 완벽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샤의 인권 탄압에 이미 염증을 느끼고 있던 미국은 호메이니를 그저 반공주의 성향을 가진 온건한 종교 지도자쯤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란 군부의 핵심 장성들을 압박해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지 말고 중립을 지킬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샤를 지켜주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를 미국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습니다.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벌어진 거대한 체스 게임의 진실은 참혹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이란의 진보 지식인들도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CIA도 모두 자신들이 호메인이라는 카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호메이니가 짠 정교한 각본 안에서 철저히 소비되고 버려질 일회용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이념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군대의 손발은 굳게 묶였으며 거리의 민중들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2500년을 이어온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왕관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굉음뿐이었습니다. 1979년 1월 16일 37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마침내 망명길에 오르며 전용기 트랩 위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라는 명목이었지만 이란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마다 샤의 동상이 밧줄에 묶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끌어내려졌고 시민들은 낯선 사람들과 부둥켜 안으며 해방의 환희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중립을 선언한 2월 11일 마침내 혁명은 완벽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물리적인 군대도 없이 이룩해낸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던 이란 민중은 마침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고 찬란했던 승리의 도취감은 곧이어 찾아올 길고 잔혹한 악몽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던 1979년 3월 말, 호메이니는 이란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소에 늘어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든 투표용지는 이상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선택지는 단 두 개뿐이었습니다. 입헌 군주제도, 세속적 민주주의도, 그 어떤 제3의 대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공화국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앞에서 국민들은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98%의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 굳게 믿으며 초록색 찬성표를 투표함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손발을 묶을 신정 독재의 헌법에 스스로 사형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혁명의 화장기 없는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샤를 몰아낸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호메이니는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여성들은 우리는 히잡을 쓰려고 혁명을 지지한 게 아니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샤의 군대에 맞서 싸웠던 종교 세력의 청년들은 이제 몽둥이와 산성 용액을 들고 여성들을 위협하는 혁명의 수호자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치마를 입고 서구식 자유를 외치던 여대생들은 억압적인 검은 천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배신감을 느낀 것은 호메이니를 이용해 세속적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지식인들과 좌파 공산주의자, 그리고 학생연합이었습니다. 공통의 적이었던 국왕이 사라지자 어설프게 봉합되어 있던 혁명 세력의 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식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선거를 요구하자 호메이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은 부패한 자들이라며 이슬람이라는 신성한 단어 곁에 민주주의라는 세속의 오물을 붙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동지들은 하루아침에 신을 배반한 이단자이자 처단해야 할 반역자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혁명가들이 단두대를 만들어 스스로의 목을 쳤던 것처럼 이란의 지식인들 역시 샤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피를 흘렸지만 결국 스스로 더 견고하고 끔찍한 신정주의의 감옥을 건설해낸 꼴이 되었습니다. 재판도 변호사도 없는 혁명 재판소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사바크의 고문실은 이제 수염을 기른 혁명수비대의 신문실로 간판만 바뀐 채 다시 피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학생들과 좌파 세력은 다시 거리로 나와 맹렬히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호메이니의 신정권은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 같았습니다. 성난 민중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반대파를 완벽하게 숙청하기 위해 이 교활한 늙은 독재자에게는 거대한 피해 재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외부의 거대한 적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메이니의 신생, 이슬람 정권이 내부의 격렬한 저항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던 1980년 9월, 이 위태로운 권력을 구원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의 혼란한 틈을 타 국경을 침공한 것입니다. 혁명 직후 군부의 핵심 장성들이 대거 숙청당하고 미국과의 관계 단절로 무기 보급마저 완전히 끊긴 이란에게 이 전쟁은 명백한 국가적 파멸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의 눈에 이 침공은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반대파를 완벽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신의 웅장한 선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란 전역에는 가혹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국가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존망의 기로에 섰다는 완벽한 명분 앞에서 민주주의나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조국을 배신하는 이적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이라크군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후방의 감옥에서는 끔찍한 피해 숙청이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호메이니와 함께 샤의 독재에 맞서 싸웠던 수만 명의 진보 지식인, 대학생, 좌파 정치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외부의 적을 향한 대중의 공포와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해 내부의 적을 완벽하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숙청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국경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란군은 이라크군이 촘촘하게 깔아놓은 지뢰밭을 돌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호메이니 정권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어린아이들을 인간 지뢰 탐지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살에서 16살에 불과한 앳된 소년들의 목에는 대만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조잡한 플라스틱 열쇠가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천국의 문을 열어줄 열쇠라며 순교하는 즉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 소년들을 세뇌했습니다. 총 한 자루 쥐지 못한 어린 소년들은 목에 걸린 천국의 열쇠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이라크군의 지뢰밭을 향해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소년들의 연약한 육체가 지뢰를 밟고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나면 그 핏빛길을 따라 이란의 정규군이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훗날 적군이었던 이라크 병사들조차 지뢰밭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사격을 멈추었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란의 지도자들은 소년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 울지 않았다며 이 비극을 신성한 순교로 포장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전쟁 동안 이 광기 어린 이슬람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이란의 사상자는 최소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에게 전쟁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최전선에서 바쳐진 어린아이들의 뜨거운 피는 테헤란의 차가운 신정 권력을 응고시키는 가장 훌륭한 시멘트가 되었습니다. 8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이란 내에서 호메이니의 독재에 감히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와의 재래식 전쟁만으로는 2026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맹신의 제국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영혼을 영원히 통제하고 결속시키기 위해 호메이니에게는 사담 후세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화적인 악당이 필요했습니다. 이슬람 전체를 위협하는 절대 악, 바로 거대한 사탄 말입니다. 사담 후세인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란의 물리적인 국경과 내부의 적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면 이란 국민들의 정신을 영원히 신정체제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적은 이라크처럼 단순히 영토를 다투는 이웃 국가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하고 절대적인 악마여야만 했습니다. 호메이니의 시선은 정확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파리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비밀 편지를 보내 혁명을 도와달라며 철저하게 이용했던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혁명 직후 이란의 상황은 호메이니의 뜻대로만 굴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과도 정부를 이끌던 메흐디 바자르간 총리를 비롯한 온건파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란을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이란이 서방 세계와 다시 손을 잡게 된다면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이 물밀듯 밀려와 어렵게 세운 이슬람 신정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호메이니에게 온건파의 존재는 암세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타협의 다리를 영원히 그리고 아주 폭력적으로 끊어버릴 결정적인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가 기다리던 완벽한 구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망명 중이던 전 국왕 샤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자 분노한 이란의 급진파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담벼락을 넘어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52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고 국왕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공권력을 투입해 외교 공간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메이니는 오히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들의 불법적인 점거를 제2의 혁명이라 치켜세우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든든한 뒷배를 얻은 학생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외교관들은 좁은 방에 갇혀 눈이 가려진 채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지만 이란의 캄캄한 사막 한가운데서 미군 헬기들이 모래폭풍에 휩쓸려 충돌하며 작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불타오르는 미군 헬기의 잔해를 보며 호메이니는 알라가 모래를 보내 사탄의 군대를 징벌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승리는 이란 민중들을 다시 한번 종교적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신의 뜻으로 꺾어버렸다는 맹신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재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444일간의 인질극이 만들어낸 진짜 비극은 미국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인질극의 배후에서 호메이니가 노렸던 진짜 목표는 온건파 과도정부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거대한 사탄으로 규정함으로써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유를 입에 올리는 모든 자들은 자동적으로 사탄의 앞잡이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반미 감정은 불안정한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질극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을 영원히 고립된 신정국가의 감옥 안에 가두기 위해 호메이니가 스스로 국경의 문을 안에서 밖으로 걸어 잠근 치밀한 자물쇠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년간 이란을 공포와 광기로 몰아넣었던 노성직자는 8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운구 행렬이 끊임없이 중단되었고 군중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의 시신이 땅에 떨어지는 끔찍한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란 전체를 맹목적인 슬픔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가 죽었으니 이제 억압의 시대도 끝날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호메이니라는 물리적인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가 10년에 걸쳐 설계하고 피로 굳혀놓은 권력의 운영체제는 이제 막 소름 끼치는 부팅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메이니가 남긴 가장 무서운 유산은 그의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을 영원히 살아 숨쉬게 만든 기계적인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한 직후 권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알리 하메네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메네이가 호메이니만큼의 압도적인 종교적 권위나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 체제가 한 개인의 매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복제하는 완벽한 괴물 같은 시스템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야말로 독재 권력이 발명해낸 가장 기만적이고 천재적인 정치적 발명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란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와 놀랍도록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있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화려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후보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사람들은 투표소에 줄을 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민주주의의 축제는 철저히 통제된 어항 속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전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소수의 보수 성직자 집단이 후보자들의 사상과 충성도를 미리 검열하여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전부 탈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독재자가 미리 골라놓은 몇 가지의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흉내를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진짜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 온갖 비난을 흡수하는 일종의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물가가 폭등해 국민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 그 모든 분노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향해 쏟아집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다며 비난받고 교체되는 동안 정작 군대와 사법부, 언론과 막대한 국가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뒤집어 쓴 채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를 주기적으로 빼내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정치적 억압과 기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권력을 무력으로 보위하는 핵심 호위무사가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들은 국경을 지키는 정규군과는 완전히 분리된 또 다른 거대 군사 조직으로 오직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 체제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단순히 총을 든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의 석유, 통신, 건설, 금융 등 핵심 산업을 장악한 거대한 경제 제국입니다.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체제의 붕괴를 결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이 완벽한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 속에서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투표로도 평화적인 시위로도 부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정치적 밀실 안에서 이란인들은 서서히 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갇혀있는 물과 같아서 안에서 부패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넘치며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테헤란의 견고한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콘크리트처럼 완벽하게 다져놓은 이 늙은 지도자들은 이제 그 시선을 국경 너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억압만으로는 대중의 영원한 충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자신들의 흔들리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혁명의 불꽃을 중동 전역으로 집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야흐로 2026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대한 대리전에 진짜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밀실에서 완성된 억압의 메커니즘은 마침내 2026년 오늘날 중동 전역을 불태우는 거대한 화염으로 진화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늘을 뒤덮는 미사일의 궤적까지 이 모든 혼란의 배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선은 정확히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자국의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무장 세력에 쏟아부으며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광기가 아닙니다. 호메이니가 남긴 혁명 수출이라는 유산은 사실 체제 생존을 위한 가장 정교하고 차가운 지정학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청년 실업률이 절망적인 수치를 기록할 때마다 이란 정권은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여 대중의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외부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국가 안보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내부의 통제는 더욱 무자비하게 정당화됩니다. 이스라엘과의 핵무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미군의 항공모함이 걸프만으로 다가올수록 이란의 늙은 지도자들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외부의 적이야말로 억압으로 흔들리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니까요. 이란은 중동 전역에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대리 세력을 심어놓고 자국의 영토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영리한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평범한 국민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보다 더 가치가 폭락한 화폐를 손에 쥐고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국영 방송에서는 매일같이 중동에서 거둔 위대한 군사적 승리와 알라의 축복을 선전하지만 텅 빈 냉장고 앞을 서성이는 이란 민중에게 그것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국가의 막대한 부는 외국의 전장에 흩뿌려지고 정작 이란 땅 안에는 끔찍한 가난과 절망만이 쌓여가는 이 기괴한 모순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금 2026년 워싱턴과 파리의 서방 정치인들은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 통제하고 중동의 확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두고 매일 밤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체스판을 내려다보면 역사의 씁쓸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서방 세계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막고자 하는 이란의 끔찍한 군사적 위협은 따지고 보면 과거 그들 자신이 직접 씨앗을 뿌리고 키워낸 거대한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석유 이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적인 총리를 내쫓았던 미국의 탐욕, 그리고 1978년 파리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온건한 민주 지도자인 척하던 호메이니의 거짓말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던 서방 정보기관의 오만이 결합하여 2026년의 참극을 완성한 것입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이익만을 채랐던 강대국들의 근시안적인 결정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통제 불능의 피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2026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그 어느 때보다 무적처럼 보입니다. 수십만 명의 충성스러운 혁명 수비대가 있고 국경 너머에는 수만 기의 미사일을 보유한 대리군이 포진해 있으며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언제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위험한 문턱에 도달해 있습니다. 물리적인 무력과 철통 같은 감시망만 놓고 본다면 이 신정 국가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철갑을 두른 제국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비극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배자들은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고 수십 년간 권력의 밀실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졌지만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세뇌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본성, 바로 자유를 갈망하는 다음 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2026년 오늘 테헤란의 거리는 1979년 그 뜨거웠던 혁명의 날들과 기묘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의 밀실 안에는 7세기의 낡고 경직된 율법으로 21세기를 통치하려는 80대의 늙은 성직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실 밖,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거리에는 히잡을 벗어던진 채 불태우며 자유를 외치는 10대와 20대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 수년 전 한 젊은 여성의 억울한 죽음으로 점화되었던 저항의 불꽃은 이제 특정 세대의 분노를 넘어 신정체제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갔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거리에서 젊은이들은 최첨단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국가의 폭력을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 속에는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도 소름 끼치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79년,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낡은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 순진한 열정은 결국 호메인이라는 거대한 독재자를 권좌에 앉히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현대의 소셜미디어를 무기 삼아 조부모 세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운 그 거대한 억압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의 청년들이 자유를 위해 독재를 환영했다면 오늘의 청년들은 그 독재가 남긴 피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견고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이유를 외부의 강력한 군사적 타격이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란은 지금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중동 전쟁의 댐에 빠져 심각한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는 바다 건너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통치를 받아야 할 다음 세대가 이 체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벽하게 경멸하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만 명의 혁명 수비대와 수만 기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갖춘 두려울 것 없는 요새라 할지라도 국민의 영혼을 잃어버린 체제는 결국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메이니가 세운 견고한 신정주의의 벽은 지금 그들이 가장 통제하고 싶어 했던 미래 세대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십 년 전 샤의 화려했던 황금빛 세장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성직자들이 쌓아 올린 이 검고 우울한 철창 역시 영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멈춰있는 법이 없고 억눌린 인간의 자유를 향한 본능은 그 어떤 교리와 총칼로도 완전히 질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 모를 가까운 미래에 테헤란의 광장에는 또다시 거대한 독재의 동상이 땅바닥으로 끌어내려지는 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환희에 찬 사람들은 1979년의 그날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해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대한 역사적 비극을 되짚어온 우리는 그 환희의 순간에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만약 이 신정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공백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이란 사람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흘린 피와 눈물 속에서 진짜 교훈을 배웠을까요? 군주제와 신정주의라는 두 번의 끔찍한 실패를 겪고 난 후 마침내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낼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더 아름답고 매혹적인 가면을 쓴 또 다른 역사의 망령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역사는 거대한 쳇바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79년 파리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그 거대하고 끔찍했던 속임수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은 하늘의 신도 외국의 군대도 아닌 바로 이란 민중 스스로의 온전한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